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을 되찾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찾아온다고 하더니 제 인생이 딱 그랬습니다. 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도 충격이었는데 거기다 유방암이라고 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상간녀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저에게 전 남편과 헤어지라고 종용하는 것은 물론 제가 아픈 것도 제 탓이라며 제 속을 긁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치료도 잘 받아서 건강을 되찾았죠. 거기다 상간녀 소송으로 그 여자의 집안은 물론 회사까지 망신을 주었는데 평생 상간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상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모든 걸 다 놓고 싶어질 때 포기하지 않았더니 저에게도 이렇게 좋은 날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 사연을 잘 들어봐 주세요. 저는 중국에서 대학교를 나왔고 한국으로 돌아와 제약회사 품질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출장이 많은 부서라서 입사한 지 2년이 지나서부터 비행기를 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 직원과 사내 연애도 시작했죠. 그때 만났던 사람이 전 남편이었는데 같은 회사를 다니다 보니 거의 매일 보고 밥도 같이 먹고 그야말로 급속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더 많았는데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랬습니다. 평소 제가 출장을 가면 항상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서 영상통화로 하루 한 번은 얼굴을 꼭 보려고 했고 전화도 정말 자주 했습니다. 시간이 맞으면 공화로 마중을 나오기도 할 만큼 다정하고 저를 많이 아껴주는 사람이라 결혼도 결심하게 되었네요. 전 남편과 저는 결혼 후에도 회사 생활을 같이 하면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경희야, 짐은 다 쌌어? 응, 이미 다 했지. 이거 안 챙겼네. 뭔데? 영양제. 자기 오메가3 챙겨 먹어야지. 며칠 안 먹으면 어때? 안 돼. 얼른 넣어. 아니다. 내가 넣어둘게. 영양제 먹는 것까지 챙겨줄 만큼 섬세한 남자였어요. 사실 본인 챙겨 먹기에도 귀찮을 텐데 저한테 너무 잘하니까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서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회사가 아니라 계열사였고 연봉도 높고 조건도 좋았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일이 있으면 재택근무로 회의를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해외 출장은 여전히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전 남편은 제가 출장이 잡히면 혼자 지내야 한다며 항상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말만 그럴 뿐이었지 저에게 말도 없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해주는 날도 많았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자 이제는 제가 출장을 가도 크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이게 서운하긴 했는데 익숙해지니 괜찮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은 회식이 있다고 하면서 늦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늦어? 그거야 가봐야 알지. 암튼 나 오늘 늦으니까 그렇게 하라. 알았어.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전 남편 말로는 집들이 겸 회식이었는데 부서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어서 집들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부서 회식이기도 해서 집으로 놀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전 남편의 말대로 밤 12시가 넘어서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더 늦으려나 보다 하고 먼저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아침 6시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났는데 옆에서 전 남편이 자고 있더군요. 자기야, 일어나. 출근 준비해야지. 더 잘래. 그러다 지각하려고? 오늘 거래처로 바로 갈 거라 괜찮아. 먼저 출근해. 전 남편은 늦게 나가도 된다고 하길래 저는 먼저 준비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전 직장, 그러니까 전 남편 회사 사람들하고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옮긴 회사는 어때요? 좋아, 일 많은 거 빼고는. 그래도 부럽다. 거기 복지 진짜 최고잖아요. 그래, 좋긴 하더라. 그런데 어제 회식 늦게까지 했어? 우리 다 일찍 헤어졌는데. 김 과장님 늦게 들어가셨어요? 어, 12시 넘어서도 안 들어오길래 먼저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들어왔더라고. 그래요? 어제 2차로 노래방 갔다가 술 한 잔 더 하고 10시에 다들 집에 갔는데. 그래? 그럼 나 잠들고 바로 들어왔나 보네. 얼른 먹자. 음식 식겠다. 회사로 돌아와서 다시 일하려는데 뭔가 찜찜했습니다. 다 헤어졌으면 전 남편도 바로 들어왔어야 하는데 중간에 시간이 비더라고요. 회사 근처에서 회식을 했으니 집까지 40분이면 오는 거리인데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었죠.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 아시죠? 이날은 정말 그랬어요. 느낌도 싸했고 설마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날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와 전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친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 그게 다 헤어지고 집에 가려다가 친구 녀석이 전화 와서는 만나자고 하더라고. 아, 그랬어. 그럼 대체 몇 시에 들어온 거야? 글쎄, 시계를 잘 안 봐서 거의 새벽 2시는 넘었던 것 같은데? 그렇구나. 알았어. 저는 무작정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전 남편과 저는 정말이지 알고 지낸 세월이 길기도 했고 서로 믿음도 대단했거든요. 물론 저만의 착각이긴 했지만요. 전 남편은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멋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로션도 잘 안 바르던 사람이라 제가 로션을 발라주고 립밤도 발라주곤 했거든요. 챙겨줘도 잘 안 하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하더라고요. 무슨 좋은 일 있어? 어? 아니 왜? 콧노래 부르길래. 그리고 이제 로션도 알아서 잘 바르네? 나이 드니까 관리해야겠더라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확실히 로션 바르니까 좋긴 하다. 진작에 너 말 좀 들을걸. 거기다 외출도 정말 잦아졌습니다. 주말에는 피곤해서 꼭 자야 했던 사람인데 약속이 있다면서 토요일, 일요일 둘 다 나가서 늦게나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에게 물어볼까 싶었는데 의심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은 제가 자꾸만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핸드폰도 손에 쥐고 내려놓을 생각도 안 하고 잘 때도 베개 밑에 두고 자더라고요. 자기야, 핸드폰 머리맡에 두면 안 좋대. 이리 줘. 저기 올려놓게. 어? 아니야. 중요한 전화 올 곳이 있어서 그래. 이 늦은 시간에? 어어. 그리고 알람 소리 들어야 해서 이렇게 놓고 잘게. 신경 쓰지 마. 전 남편은 이상한 이유를 대며 핸드폰을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주더라도 제가 들여다보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더 숨기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알람 소리가 들리는데도 전 남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람을 끄려고 전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려는데 잠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이런 거 없던 사람이라 더 수상했습니다. 의심이 가는 상황은 많은데 뭔가 확실한 게 없으니 사람을 함부로 의심할 수도 없고 답답하더라고요. 전 남편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잠도 안 오고 회사 일에 집중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정말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PC 카톡이었어요. 안방에는 컴퓨터가 있는데 제가 재택근무할 때 주로 사용했고 전 남편은 게임한다고 쓰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평소 사용하고 나서도 끄지 않아
제가 꺼야 했는데 이상하게 바로 꺼져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려고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모니터는 꺼져 있어서 본체 버튼을 누르려는데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전 남편이 컴퓨터를 쓰고 모니터만 끄고 나간 겁니다. 모니터를 켜보니 게임 사이트 창이 하나 열려 있었고 그걸 닫으니 카톡 창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잠가놓고 손에서 놓지 않아 들여다볼 수가 없었는데 실수로 PC 카톡을 끄지 않고 나간 모양이었어요. 저는 이때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는 카톡 메시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내용이 정말 많았는데 그중 수상한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애칭으로 보였고 이상해서 들어가 보니 상간녀가 맞았습니다. 내용은 정말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만한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여자였는지 처음에는 존댓말을 썼는데 점점 반말을 했고 아주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내용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니 거의 매일 만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메시지 확인 중에 그 여자 얼굴도 봤습니다. 잘 나온 것 같다면서 전 남편에게 그 여자가 사진을 보낸 건데 전 남편은 거기다 대고 너무 이쁘다고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냥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기가 막혔습니다. 특히 전에 회식한다고 늦을 거라고 했던 그날도 그 늦은 시간에 친구가 아닌 상간녀를 만나고 왔던 거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니 의심이 갔던 부분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일단 제 핸드폰을 켜서 사진을 찍고 영상으로도 찍고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서 그 여자 이름이 있길래 이름도 따로 메모해 두었어요. 전 남편의 외도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디에 말해야 하나 싶고 언니나 오빠나 모두 결혼해서 애 키우며 살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늦둥이로 태어나 부모님 나이도 많으셨는데 결혼해서 남편이 바람났다고 하면은 또 얼마나 걱정하실까 싶어 일단은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고 정신이 멍했는데 바로 변호사부터 찾았습니다. 살면서 변호사와 상담할 일이 과연 있을까 싶었는데 살다 보니 있더라고요. 그동안의 정황을 다 설명하고 증거도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직접 방문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누고 소송 준비도 원하면 같이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틈만 나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인터넷으로 찾고 또 찾았는데 증거는 많을수록 좋다면서 블랙박스도 꼭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회사 출근 후 오후에 반차를 내고는 전 남편 회사로 갔고 사무실이 아닌 주차장으로 갔어요. 집에서 예비키를 가지고 나와서 전 남편 몰래 차량 안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을 보고는 두 사람이 갈 때까지 갔구나 싶었습니다. 점심때 모텔에 들어가는 영상이 찍혀 있더라고요. 뒷모습이긴 했으나 전 남편의 모습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둘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니 앞뒤가 아주 딱 들어맞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다정하고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라 주변에서는 아직도 애척을 하고 부를 정도였는데 그러니 제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요. 저는 평소 눕게만 하면 바로 잘 정도로 잠을 푹 자는 사람이었는데 수면 부족으로 정신 차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 남편 얼굴만 보면은 화가 나고 제 옆에 오려고 해도 더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다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았는지 원형 탈모까지 오면서 너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 건강검진이 있어서 일찍 자야 했는데도 결국 날을 새버렸습니다.
샤워하고 옷 입고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전 남편이 또 한껏 꾸미고 출근 준비를 하더라고요. 일찍 일어났네? 어, 오늘 검진 있어. 아, 벌써 검진이구나. 그래, 잘 다녀와. 전 남편은 제가 집을 나서는데도 끝까지 거울을 보며 치장하게 바빴습니다. 이날은 저에게 가장 최악의 날이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남편의 무관심이 아니라 병원에서 암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검사 다 마치고 유방 초음파를 하던 중이었는데 의사 얼굴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초음파 영상을 계속 들여다보며 모양이 좀 이상하다고 하면서 온 김에 조직 검사를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많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뭐 좀 보이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검사해보자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혹시 암 이런 건 아니죠? 초음파로 봐서는 모양이 좀 암일 확률이 높긴 해요. 그래도 조직 검사에서 아니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작년에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까 불안했습니다. 검진이 다 끝나고 오후에 회사에 돌아와 남은 일을 하고는 힘들어서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요. 어쩐 일로 전 남편도 집에 일찍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수면 부족에 시달려 지친 상태였고 거기다 조직 검사까지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샤워 후 바로 침대에 누워버렸는데 퇴근하고 들어온 전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는 어디 아픈 거냐고 묻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좀 힘들어서. 몸살 난 것 같기도 하고. 신경 쓰지 마. 그럼 내가 약 좀 사올게. 됐어, 안 먹어도 돼. 그래도 약 먹고 안 먹고 차이가 크지. 조금 있어봐. 금방 약국 갔다 올게. 됐다고 하는데도 굳이 약을 사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바람 피우면서도 이런 상황에 다정하게 약을 사온다고 하니 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들어서 화낼 힘도 없더군요. 그러던지 말던지 냅뒀습니다. 누워있으니 잠이 슬슬 왔는데 그때 거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한 번 끊기고는 또 오길래 결국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는데 전 남편이 폰을 두고 갔더군요. 그래서 받으려고 보니까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 애칭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한참을 여보세요라고 말을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전화는 그냥 끊어졌습니다. PC 카톡에서는 전화번호를 알 수 없었는데 통화가 끝나고는 번호를 외워서 따로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누웠는데 전 남편이 약을 사왔더군요. 그래서 옆에 두라고 하고는 혼자 쉰다고 했는데 갑자기 방으로 다시 들어와서는 경희야, 너 혹시 내 전화 받았어? 벨이 하도 울려서 받았어.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끊더라. 왜 말도 없이 내 전화를 마음대로 받아? 급한 전화인가 싶어서 받았어. 전화가 계속 오길래. 그런데 토끼가 누구야? 저는 그 상간녀의 애칭을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뭐? 토끼라고 뜨던데 누구냐고.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앞으로는 내 전화 받지 마. 전 남편은 저에게 화를 내며 문을 닫고 나갔는데 좀 어이없었습니다. 뭔가 들켜서 더 화를 내는 사람인 게 바로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고 언제 터뜨릴지 기회만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저는 병원으로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출근 전에 잠깐 들리는 거라 혼자 갔는데 결과는 유방암이 맞았습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안 좋은 예감은 꼭 들어맞더라고요. 검사 한 번만 더 해봐도 돼요? 제가 그때 조직을 좀 많이 떼어내서 아마 정확할 겁니다.
분명히 작년에는 괜찮았어요. 가족 중에 암 환자도 없고 유방암 더 없고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도 생길 수 있고 암은 가족력이 아니더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일기로 보이는데 크기도 작아서 괜찮을 거예요. 빨리 수술 날짜부터 잡으세요. 수술하면요? 괜찮은 거예요? 일기니까 치료 잘 받으면 돼요. 아침부터 유방암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 회사에 못 가겠더라고요. 결국 연차를 쓰고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경희야, 전화도 없이 왔어? 그냥 오늘 회사 쉬는 날이기도 하고. 그런데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아니야,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저는 그렇게 방으로 가서 쓰러지듯 잤습니다. 오랜만에 푹 자고 일어나니 개운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며칠 더 있고 싶었는데 할 일도 많고 해서 금방 일어났네요. 엄마는 저녁도 안 먹고 간다고 서운해하셨지만 수술이랑 소송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급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잡았고 수술 후 항암과 방사선 치료까지 모두 받아야 할 거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항암을 내가 해야 한다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고통스러운 항암을 할 생각을 하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 날짜 잡기가 정말 힘든데 마침 가능한 날짜가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은 몇 달이나 기다려야 했는데 참 다행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소송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회사에는 우선 병가를 냈는데 6개월까지 가능해서 모두 사용한다고 했고 이후 3년까지도 쉴 수 있어서 회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할 게 많아서 병원에 가는 날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입원은 어려우니 보호자가 필요해 결국 친정 식구들도 제가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놀라셨어요. 특히 엄마가 제일 많이 우셨는데 제 마음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전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까 회사에서 장모님하고 통화했어. 그러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안해, 경희야. 뭐 하는 거야? 울긴 왜 울어? 미안해서 그래.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닌 게 미안해서 우는 거야? 뭐? 너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야? 우리 이혼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럼 내가 너랑 계속 같이 살아야 하니?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전 남편과 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전 남편과 대화하는 게 싫었고 전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입원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고 소송 준비는 제대로 못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친구가 건강이 우선이라며 이혼이고 상간녀 소송이고 간에 수술받고 하자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치료에만 신경 쓰자면서요. 한 달 안에 소송을 시작한다고 해도 저는 힘든 항암 치료가 남아있는데 소송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면서요. 제가 아프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건강부터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진짜 빨리 흘러갔어요. 수술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와 저는 짐가방을 챙겨서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했는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소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내내 신경을 썼습니다. 전 남편도 퇴근 후 병원으로 찾아왔는데 보호자는 한 명만 가능해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밤사이 무슨 주사를 그렇게 많이 놓으러 오는지 제대로 잠도 못 잤네요. 그 덕분인지 수술실에서 정말 푹 잠이 들었어요. 깨어보니 병실이었고 입으로 숨을 계속 내쉬라고 하길래 따라하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통증도 좀 사라졌고 조금씩 걸어 다녔습니다. 팔에 링거 바늘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아프긴 했지만 병실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상간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번호를 따로 메모만 해두었지 제 폰에 저장을 해놓지 않아서 처음에는 상간녀인지 모르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우리 오빠랑 헤어질 생각 없는 거예요? 저는 이때 이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았지만 모른 척하며 계속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 오빠랑 만나고 있는 사람인데 미래를 약속한 사이예요. 오빠가 계속 정리한다고 하다가 며칠 전에 그만 만나자고 했다고요. 그쪽도 우리 사이 다 안다고 하던데 왜 자꾸 모른 척해요? 전화한 용건이 뭐예요? 오빠 말로는 와이프가 암에 걸려서 옆에 있어야 한다고 못 헤어지겠다고 하던데 진짜 아픈 거 맞아요? 혹시 남편 뺏길 것 같아서 수 쓰고 있는 거 아니고요? 몇 살이에요? 제 나이는 왜 물어요? 아직 어려 보이는데 왜 이런 아저씨를 만나나 해서요. 어디 모자라나? 뭐라고요? 남자 하나 간수 못한 주제에 어디서 그런 말을... 아줌마가 남편 억지로 끼고 있으려니까 그렇게 아픈 거예요. 시끄럽고 너 가져. 그렇게 좋으면 너 가지라고.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는데 상간녀가 전화해서는 열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서 소송을 해야겠다 맘먹었어요. 항암 받으면서 까짓거 소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퇴원을 했고 첫 항암이 시작되기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간녀가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이 저에게 직접 해준 말이었습니다. 소송을 할 거라고 했더니 지금 한국에 없다고 했고 상간녀의 번호로 전화했더니 정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 정리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옆에서 저를 지켜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장 이혼하자고 했고 전 남편은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 얼굴을 보고 있으면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라고 나가라고 했더니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장모님이 항상 와 계실 수는 없잖아. 내가 밥도 챙겨주고 다 한다고. 필요 없어. 엄마가 당분간 집에 오셔서 같이 지낸다고 하셨으니까 넌 꺼져. 너 정말 이럴 거야? 나 걔랑 정리했는데 이제 한국에 없어서 만나라고 해도 못 만나. 외국으로 떠나버려서 못 만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정리했다고. 그거야 나랑 상관없고 이혼해. 결국 저는 전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말씀드렸죠. 전 남편의 집안은 교육자 집안으로 특히 전 남편은 전 시부를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부와 통화하는 내내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친정에 다녀온다고 하셨던 엄마도 와 계셨고 얼마 뒤 전 시부와 전 시모가 함께 집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언제 수술을 받은 거야? 왜 말도 안 했어? 사부인도 와 계셨군요. 네, 제가 옆에서 잘 챙겨야죠. 어휴, 죄송합니다. 얼굴을 못 들겠네요. 참, 영진이 이 자식 어딨어? 얼른 안 나와?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전 남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전 시부는 화가 난 상태로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네가 뭐 그렇게 잘나서 경이 두고 바람을 피워 바람을! 죄송해요. 그런데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난 사이예요. 사실이야? 응? 맞아요. 경희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다 끝났어도 바람 피운 건 사실 아니냐? 어떻게 네 예비 얼굴에 먹칠을 할 수가 있어? 여보, 여기 사돈도 계신데. 그렇다고 이게 좋게 말할 일이야? 혼날 건 혼내야지. 아버님, 저 이혼할 거예요. 제가 끝까지 모른 척했으면 지금까지 둘이 계속 만나고 있을지 누가 알아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끝내려고 했다고요.
넌 내 자식도 아니다. 당장 나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불륜을 입에 담기도 싫다. 당장 나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딱 한 번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도둑질을 하지 그랬냐? 아이고, 아이고. 이날 전 시부는 전 남편을 두드려 패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전 시모는 옆에서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면서 전 시부는 불륜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경이랑 잘 얘기할게요. 그만 돌아가세요. 경희야, 네가 말해봐라. 전 싫어요. 이 사람 데리고 가주세요. 당장 따라 나서. 아버지, 경이야, 이건 우리 문제잖아. 나랑 얘기 좀 하자, 어? 싫어. 너랑 할 얘기도 없고 얼굴 마주하고 싶지도 않아. 결국 전 시부모님이 전 남편을 데리고 가셨는데 가서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이혼은 못한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지겹도록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 도장 안 찍을 거면 소송할 거라고 단단히 얘기도 해두었습니다. 저는 항암에 들어가기 전 치과 진료도 받았고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아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혼은 빨리 해결하고 싶었는데 또 나중으로 미뤄야 하나 싶었던 때에 전 시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경이야, 몸은 좀 어떠니? 아직은 괜찮아요. 그래, 음식 잘 챙겨 먹고 치료 잘 받아. 그리고 우리 영진이랑 이혼 소송은 안 하면 안 될까? 조용히 이혼을 했으면 하는데. 저도 그럴 생각인데 이혼은 안 된다고 하면서 도장도 안 찍어주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소송할 수밖에요. 그랬더니 전 시모는 자기 아들도 그러기로 했다며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전 남편이랑 살던 집은 저에게 줬고 전 시부는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셨습니다. 치료 잘 받고 건강해지려고 하시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음날 전 시부는 미안하다면서 저에게 병원비에 보태 쓰라고 3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돌려줄 생각도 말고 앞으로 잘 살라고 하시는데 제가 전 시부모님과는 사이가 좋은 편이어서 더욱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이혼 도장도 찍었고 항암에 들어가기 전 가발도 맞추었습니다. 가서 머리도 깎아줬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울컥할 줄 알았는데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꼭 건강해져야지 싶었습니다. 얼마 뒤 항암을 시작하는 날이 되었고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항암하는 날은 병원에서 6시간 넘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엄마한테도 너무 미안했어요. 암튼 저는 먹어야 하는 알약도 많았고 주사도 많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항암을 시작하면 입맛이 없어지고 냄새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아무 음식이나 먹지를 못하는데 다행히도 친정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셨어요. 이것도 역해서 못 먹겠어? 엄마 나 그냥 안 먹고 잘래. 안 돼. 병원에서 뭐라도 꼭 먹으라고 했잖아. 자꾸 이렇게 안 먹으면 몸이 어떻게 견뎌? 엄마, 나 그럼 매운 것 좀 해줘. 그건 들어갈 것 같아. 알았어. 엄마가 금방 만들어 올게. 조금만 기다려. 진짜 친정엄마 아니었으면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엄마뿐만 아니라 언니나 오빠도 집으로 자주 찾아와서 음식 사다 주고 집안일도 해주셨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했네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여 저는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했습니다. 너무 겁을 먹었는지 생각보다 그래도 수월하게 지나갔고 사둔 가발은 쓸모가 거의 없었어요.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가발이라도 좋은 걸로 하자 싶어서 제일 비싼 걸로 맞춘 건데 쓸 일이 없더라고요. 외출도 거의 안 하고 지냈고
병원 가는 날은 모자 하나 쓰고 엄마가 운전하는 차로 다녔기 때문에 가발은 거의 전시용이나 다름없었네요. 열심히 치료받으면서 그 사이 전 남편과의 이혼도 깔끔하게 끝났고 뭔가 하나씩 정돈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막하기만 해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는데 가족들의 도움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시간은 잘만 흘러갔고 어느덧 항암도 끝나고 방사선 치료도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치료받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진 않았는데 바람도 쐴 겸 집 주변을 자주 걷고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했어요. 처음에는 일어날 기운도 없더니 치료받으러 병원 다니면서 제법 다시 살도 찌고 기운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치료를 시작한 지 꼬박 1년을 채우고 추적 검사를 해야 해서 병원은 주기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안 하던 운동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모든 치료가 다 끝나서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는데 그 힘든 시기를 겪고 나니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오래 쉬어서 다시 일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직원들이 너무 반겨주었고 제자리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제 예전의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모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아닌 저희 엄마에게 가끔씩 전화를 하곤 했는데요. 제가 몸이 어떤지 궁금해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많이 좋아졌다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고 앞으로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니 더 이상은 연락은 오지 않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사정을 잘 알던 친구요. 제가 상간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속상했던 마음을 터놓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경희야, 너 지금 어디야? 진선아, 나 집이지. 그런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너 지금 당장 여기로 올 수 있어? 친구는 그때 남동생 상견례 중이었는데 저보고 그 자리에 오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어딘데? 왜 그래? 너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와! 저는 알겠다고 하고는 급하게 옷을 입고 친구가 말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친구의 전화 한 통에 급하게 나갔던 이유는 다름 아닌 상간녀를 만나기 위해서였는데요. 친구 남동생이 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며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친구 남동생보다 먼저 한국에 들어와서 회사도 다니고 있었다고 했는데 얼마 뒤 친구 남동생이 한국에 들어와 서로 인사하고 이날 상견례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바로 전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상간녀였습니다. 어떻게 그 넓은 외국에서 하필이면 친구 남동생과 인연이 닿은 게 상간녀일까 싶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한편으로는 세상 참 좁다 싶었고요. 상간녀는 친구네 집으로 몇 번이나 인사도 갔었다는데 친구는 상견례 날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힘들어할 때 친구는 제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주었는데요. 이날 상간녀 사진도 보여주어서 그 여자 얼굴을 친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상견례 날 그 여자를 보고는 너무 놀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과 절대로 결혼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어떻게든 결혼을 막고 싶다고 했죠. 저는 운전할 자신이 없어 택시를 타고 갔는데 다행히 차가 막히지 않아 금방 도착했어요. 친구에게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내고는 식당 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 제 인생을 망치고 도망간 상간녀가 앉아 있었어요. 이정민! 누구세요?
김영진 몰라? 네가 만났던 김영진. 어떤 사이길래 그 사람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나 김영진 전 부인이야.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어? 여긴 어떻게... 너 그 과거 어디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가정 망치고 너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 저 일단 좀 나가서 얘기를... 나가긴 어딜 나가?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야 하는 얘기 아니야? 그 일은 우리 둘 문제잖아요. 아니지. 너랑 결혼하려는 사람 내 친구 동생이야. 그러니 더더욱 알아야 해. 그러자 상간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 말도 못했고 친구의 가족들이 뭐 하는 거냐고 저를 내보내려고 하자 친구가 설명을 했습니다. 진짜야? 정민이 너 진짜 유부남 만났었어? 말해봐. 아니지? 왜 말을 안 해? 자기야, 내가 다 얘기할게. 내 말부터 좀 들어봐. 듣긴 뭘 들어. 다 사실이잖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너 이 결혼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러자 상간녀는 물잔을 들고 일어나더니 제 쪽으로 걸어왔는데 그때 친구가 그 물잔을 뺏어서 상간녀 얼굴에 부었습니다. 아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다니. 지저분한 과거 속이고 어디 우리 동생이랑 결혼하려고 해? 제정신이야? 다 지난 일이고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과거가 없어지나? 내 동생이랑 결혼해서 또 바람 피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번엔 내 동생 인생 망칠 작정이야?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러는데요? 그럼 그땐 왜 그랬어? 내 친구 가정 박살내고 왜 그랬냐고! 그날 정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친구네 집안에서는 사기라고 상간녀를 상대로 해서 파혼 소송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경희야, 잘 들어갔어? 집에 왔어. 너네 집 난리 났지? 괜찮아. 내가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너를 그 자리에 불렀겠어? 엄마 아빠도 놀라셨는데 결혼 전에 그 사실 알아서 다행이라고 하셨어. 내 동생은 충격이 좀 큰데 그래도 마음 정리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나 때문에 미안하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 동생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그 상간녀 혼쭐 내줬어야 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 전에 다 모아뒀던 증거들을 가지고 다시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소송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담받았던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 상간녀가 한국에 있으니 빨리 소송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소장 작성하는 것도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이름과 연락처 외에 아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정 명령이 떨어져서 조회가 가능하더라고요. 혼자서는 힘들었을 텐데 변호사를 통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회사 주소까지 친구를 통해 알고 있었는데 그 상간녀 회사로 소장을 보내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집으로 보냈고 이때부터는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상간녀는 제가 그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났다고 했고 답변서도 20장이 넘게 작성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내용이 거의 다 거짓이었습니다. 저한테 남편 간수도 못했다고 하면서 조롱까지 해놓고는 저런 식으로 나오니 신경질이 났습니다. 거기다 전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는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번호를 차단해서 연락이 되지 않으니 친정엄마에게 또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네 왜 자꾸 연락하나? 내가 저번에 알아듣게 말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경희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짧게 끝내게. 경희야, 나야. 왜? 몸은 좋아진 거야? 용건만 말해. 그게 너 지금 소송한다면서?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걔가 너한테 연락했냐? 아직도 둘이 연락하는 사이였어? 아니야, 절대. 나도 갑자기 전화가 와서 놀랐다고. 걔가 곧 결혼도 할 예정이었는데 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방해했다고 하는 거야. 뭐라고? 다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송이야. 그래봤자 너만 스트레스 쌓일 거라고.
그 옛날 일을 네가 어떻게 증명할 건데? 소송 그게 말이 쉽지 얼마나 복잡한 줄 알아? 그러니까 그만해. 저는 더 들을 필요도 없어서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엄마도 결국 전 남편 번호를 차단했죠. 상간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제가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했거든요. 다만 재판이라는 게 제가 원하는 날짜에 열리는 게 아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으나 저희는 그 이상의 기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 상간녀 엄마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오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 딸이 아무 죄가 없다며 저를 몰아세웠으나 지난 과거를 모두 알고는 용서해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거면 애초에 소송이라는 걸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와서 상간녀가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고 한들 저는 절대로 용서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기나긴 재판 끝에 상간녀 소송은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는데 판결문에 정확히 써 있더군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제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깟 위자료 몇천 나온 거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습니다. 저는 이 판결문으로 상간녀에게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까지 정말 오래 기다렸지만 기회는 오더라고요. 친구네 집안에서는 친구 남동생이 결혼 주소를 통보했다고 하는데 상간녀는 무슨 낯짝으로 그러지 말라고 매달리기까지 했다더군요. 집까지 찾아와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애원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상간녀 엄마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예상대로 저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상간녀에게 받고 싶었는데 진심인지 제가 알 수 없으니 그 집 부모한테 받는 사과로 만족했습니다. 경희야, 판결문 받은 거 축하해. 축하까지야. 어쨌든 네 덕분에 이렇게 소송도 하게 됐고 고맙다. 네 동생은 어때? 걱정 마. 자기도 결혼 잘못할 뻔했다고 다행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 너한테 하나 더 해줄 말 있어. 뭔데? 또 뭐가 남은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상간녀 말이야. 회사에서도 소문나서 잘렸대. 재판받는다는 얘기가 어떻게 퍼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상간녀 소송이라고 밝혀지니까 회사에서 이미지 안 좋아진다고 퇴사 처리했다더라. 회사 잘리고 내 동생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하는데 내 동생을 또 전화하지 말라고 매몰차게 끊어버리고 암튼 시끄러웠는데 이제 정리가 좀 된 것 같아. 그랬구나. 그럼 네 동생은 계속 한국에 있어? 아니야. 원래 결혼하고 둘이 같이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혼자 간다고 하더라고. 회사는 계속 다녀야 하니까. 그래, 네 동생 잘 이겨낼 거야. 똑똑하잖아. 응, 그래야지. 암튼 너 고생 많았어. 저는 끝까지 상간녀 소송은 못하고 지나가다 싶었는데 이렇게 소송도 하고 위자료도 받고 판결문까지 받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저에게 연락했을 때 전 시부에게 바로 전화해서는 다시는 연락을 못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상간녀와 다시 연락을 하는 것 같다고 했더니 이날 이후로 전 남편은 저에게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아마 전 시부가 조용히 넘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제 사연이 정말 길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때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의 외도에 거기다 제가 암이라는 사실까지 더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생겼는지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했었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더니 길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지금 너무나도 건강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인상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